반갑습니다. 방금 그 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산 그러면 남산밖에 모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달 무슨 달 어디에 떴나 남산에 떴죠, 그랬죠? 남산에 떴지. 그래서 우리 고향에 조그만 산이 남산이 있었는데 또 서울에 오니까 남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동네나 다 남산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저는 그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사실상 학문적인 공부를 했었습니다. 학문적인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을 보니까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이 된 사람은 실무가 안 돼서 땅 사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또 땅 사서, 부동산 사서, 집 사서 돈 번 사람들은 또, 땅은 도로에까지 붙으면 되더라. 넓으면 되더라. 이 땅에다가 매층건물 지을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만 알지 이론적인 지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석사 때 부동산 개발을 전공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석사 때 부동산학을 전공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주변에서 심했었어요. 반대가 심했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야 이놈아 내가 시골서 그 쌀 팔아서 논 팔아서 공부 갔겠더니 웬 부동산이냐. 집에 있는 땅도 처분을 못 하는데 사실 시골들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부모님한테 실망을 줬었는데 제가 석사 때 부동산 개발을 전공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사서 개발을 하려면 원가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원가가 뭔가 저 땅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 그렇죠?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땅에다가는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똑같은 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1억짜리 땅을 10억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짜리 땅을 100억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입니다. 관련된 법. 특히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주로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이나 땅을 사게 되면은 이것이 네 것인지 내 것인지 그렇죠? 그걸 소유권. 민법에서 민법 212조에서 법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땅이고 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다가는 어떤 업종을 임대를 줄 것인가. 또 저 땅에다는 몇 층 건물을 지을 것인가. 나는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5층만 지으라 그래요. 그걸 갖다는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법은 국가하고 나하고 간의 권리관계를 타는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공부할 게 많은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대학교 때 서울에 오니까는 비교적 제가 일찍 취직을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취직 못할 때 인물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봉급날 봉급을 타면은 회사 앞에서 한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취직 못한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봉급 봉투 아시죠? 노란 봉투로 10,000원짜리도 컸잖아요. 이거 주면 두둑해요.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무교동 가서 그냥 뒷골목에서 그날은 또 막걸리 안 마셔요. 돈이 있으니까.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하숙비 한 5만 원 띄워놓고 다 쓰고 이렇게 몇 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봉급날 회사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지 딱 낚아채서 봉급봉투 뺏어서 교통비 2만 원, 담배값 뭐 얼마였고 한 10만 원 주고 그런 뺏어다가 저축해놓고 그래서 한 7, 8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떤 가시나가 죄송합니다. 가시나 욕 아니죠? 욕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요즘 강아지 때문에 또 말썽이 됐잖아요. 누구 물어가지고. 근데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인간들은 뭘 사랑하죠? 개새끼를 사랑하죠? 개새끼가 맞아요? 강아지가 맞아요?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저 아니면 죽겠다고 그래요. 목매달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또 처녀 구제해야지 저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자기 부모를 만나자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엠버서더 호텔 커피숍이었었어요. 그래서 엠버서더 호텔 커피숍에서 이제
처녀 부모하고 둘이 앉아있고, 저하고 그 처녀하고 앉아있는데, 딱 가니까는 그 처녀 아버지가 무알로 쑥 훑어보더라고요. 또, 허우대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우대는 쓸만하고, 또 대기업체 직장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첫마디가, 또 체격은 건실하고, 장가갈 준비는 돼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가갈 준비요? 돼 있죠? 그랬었어요. 동급 타니까. 그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집은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있죠? 그랬었어요. 자신있게. 집 있죠? 그랬더니, 몇 평짜리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요? 그 평수로는 좀 하기는, 그때는 부동산을 안 했었으니까. 평수로는 곤란하고요. 이렇게 대문을 들어서면은 여기는 우체 있고, 여기는 사랑채 있고, 여기는 별채 있고, 여기는 할아버지가 놓으시는 팔각정 있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처녀 아버지가 존댓말 쓰시는 거였는데, 근데 어느 집 가문의 자손이신가요? 그래서, 저요? 저기 남쪽 집안의 경주김씨 자손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처녀 부모가 뭐라 하죠? 마시던 커피잔을 그냥 탁자에다 내리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집 하나도 없는 놈이 딸 데리고 와서 어디다 고생했겠냐 그러면서 딸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장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때 서울에 있던 친구들은 어머니가 모가지 낙하채에서 그 본 거 뺏어다가 뭐 주택부금 들고 뭐 들고 적금 들고 해가지고 장가 갈 때 되니까는 연립주택이라도 하나씩 사고 장가 갔고, 저는 장가 가려 했더니 이제 전셋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저한테 딸 안 주기를 잘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종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시작된 놈이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적고, 없고, 돈이 없더라도, 친구들은 나보다 많더라도, 내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그 여자애가 부모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가 더 나은 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학문을 부동산 하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땅 사놨고 이걸 내가 알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들은 우리하고 밀접한 것인데 부동산 하다 보니까 그 여자애가 생각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과 법, 내 것인지 아닌지, 또는 그 부동산에다는 어떤 물리적 행위를 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법이 가치를 높이고 또 법이 소득을 남겨줘요. 그런데 그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누가 결정하죠? 국가가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통치권자는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라는 정책이에요? 하지 말라는 정책이에요? 하지 말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때 다수의 사람들이 안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 명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가치가 상승해요. 근데 살 사람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수요 공급 원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란 때가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얘기예요. 매번 정권 때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은 사실상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법을 거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품은 어떻게 따냐면은 물가 상승률, GDP, 국민소득보다 더 올라가면은 버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버블이 어디냐면은 강남, 소초, 송파 이 자리예요. 여기는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라 보면은 랜드마크, 선호하는 지역, 갖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이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품이지만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이번에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3, 4월에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을 사고 집을 샀다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본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집을 사면은 어떤 목적으로 집을 사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이 논현동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집이 하나 좋은 게 나왔어. 사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구입 목적을 구청에다 적어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집 한 채 더 사죠? 투자 목적. 그러면은 구청에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작은 집? 그럼 작은 부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그 부동산을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젊었을 때 공무원 했을 때 좀 뇌물 좀 받아놓은 돈이라고 밝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은 변제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무슨 돈으로 변제할 것인지. 그러면은 이 자본가들은 내 출처를 밝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런데 또 그 시기를 노려서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은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일정 시점이 지나가요. 그 일정 시점이 지나가서 내가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또 다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경기가 하강하면은 항상 새로운 정권은 또 다른 부동산 부양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인구 구조 그러잖아요. 인구 구조. 이제는 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밑에 세대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인데 이분들은 돈을 벌 줄 알지 쓸 줄은 모르잖아요. 또 우리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약 한 750만 명의 세대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밑에 세대들이 에코 세대들 약 1000만 명의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울 시내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나라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되려면은 주택 보급률이 150%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약 105%예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가 보유율이 일본 같은 데는 약 70%인데 우리나라는 자가 보유율이 53%.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전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부동산도, 땅도 건물도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이라는 것은 내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러는데 매년 보면은 물가가 상승해야 하락해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상승해야 안 상승해요? 상승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은. 자, 내년 또 보십시오. 인건비 상승합니다. 원자재 상승합니다. 그러면 집가 상승합니다. 그럼 부동산 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승률이 몇 프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나의 재산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지난주에 내 수업 여기서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 단골 고객들 다 오셨네. 저는 단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인연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놈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를 처음 봤는데도 여기
왕십리에 지나가실 기회가 있다가 한양대 찾아오시면은 밥을 사드리든지 못 사드리는데 커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상의 좀 벗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뭐보다 다가구라고 그러죠? 네. 다세대는? 세대마다 다른데 주인이 다른 거. 연립주택은? 아파트는?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에서 강의한 데 가가지고 다가구 그러니까는 마늘 따자 여러 사람이 사는 주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가구는요 그랬더니 다닥다닥 지은 집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더라고. 연립주택은 어떠니 한동 두동 연달아 지은 집 그러더라고요. 다세대는 한 동의 토지 면적, 바닥 면적이라 그러죠. 그 용적률이라 그래요. 아니 건폐율이라 그래요. 이게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러니까 약 180평 이하에 3개층, 3층 이하에 19세대 미만이 사는 주택을 다가구라 그래요. 19세대 미만이 사는 집을. 그래서 옛날에 다가구 주택은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법이 나오면서 그때 만들어진 주택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동시장 언저리에 땅 한 60평에다가 이렇게 땅 60평에다 한 40평 지압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에 뭐 두세 가구, 뭐 1층에 두세 가구, 2층에 두세 가구, 여기는 주인이 거주하고 여기에 옥탑에다 두 개에서 뭐 두 가구 이렇게 내고 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은 임대료가 1,000만 원을 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집은 한 채예요. 그래서 1가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개 잡고 한 달에 50만 원씩이면은 500만 원씩만 나가면은 속을 변들이도 생활비 좀 부족하시죠? 500만 원이면은. 그래서 제가 맨날 옛날부터 이제는 내가 은퇴해서 국민연금이 300만 원 이상 안 나오면은 빨리 아파트를 갈아타라. 뭘로? 최대한 6세대 이상 세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런 얘기들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요. 순이 엄마 좋은 정보를 줄게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좋은 정보는 그냥 안 주잖아요. 그래서 별다방 가서 6,000원짜리 커피 사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는 이런 큰 건물보다는 땅 넓은 거 허름한 집 있는 거 사서 싹 쓸어버리고 5층 건물 지어서 세 받으면 좋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요즘은 인풋이 안 맞아요. 요즘은 땅값 대비 투자 금액이 안 맞아. 옛날에 지어놓은 다가구 주택. 이것이 지금 강북에도 보면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값밖에 안 돼요. 요런 걸로 갈아타서 조금 수리해서 이게 바로 노후를 보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땅 사서 이거 지으려면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안 맞고 옛날에 지어놓은 다가구 주택. 그래서 그 중화 뉴타운이니 이런데 뭐 한남동 이런 데는 이런 낡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료 700~8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준다고 하면 수익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뉴타운을 반대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뉴타운만 한다면 떼놓을 줄 알았었죠. 특히 왕십리 같은데 뉴타운 3층짜리 건물 가지고 임대료 500~600 받다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니까 아파트에서 밥 나오나요? 물론 밥통에서 나오겠지만 쌀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새 집을 줘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 확률이 3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실 분들, 특히 우리 또래들. 지금 우리 또래가 올해 다 은퇴하거든요. 저는 5년 더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친구도 없나 내가 밥 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빨리빨리 더 가치가 있기 전에 이 30평대 아파트 같은 것을 이런 걸로 사서 한 층을 해서 럭셔리하게 리모델링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바퀴는 3룸보다는 2룸을 해야 돼요. 3룸이나 2룸이나 임대료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3룸, 다세대를 얘기하죠. 임대받기 위해서는 2룸이어야 돼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니까 이놈들이 월세 안 내고 그냥 도망간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2룸이면 새끼들, 죄송합니다. 가족들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 근데 그렇게 2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에 욕조 띄워버리고 맨날 머리카락 막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체형이 동양인들은 이제 다리가 쇼다리인데 이것들이 나무 집 사니까 그 벽에다가 다리 쳐 올리고 이렇게 닦아가니까 이거 꼭 떨어져. 맨날 그거 고장나. 그거 띄워버리고 샤워꼭지 하나 달아놓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2개만 나와놓으면은 고장날 게 없어요. 이렇게 수리하면은 이제 더 이상 수리비 안 들어가요. 이런 걸로 빨리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수익이 낮으면은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 사주고 여기서 세 받고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어놓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땅 20평에다가 요 땅 20평에다가 18평을 지었어요. 이렇게 18평을. 그래서 지하에 2개, 1층 2개, 2층 2개, 3층 옥탑 하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것들이 가치가 없어. 근데 앞으로는 이것은 점점 더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이분은 이것 갖고 임대료가 500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것이 바로 희소 가치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혼자 가서 사시지 말고 친구야 내가 밥 사줄게 가자. 야 이런 부동산이 있던데 어떻냐 그러면은 이런 거 괜찮는데? 라고 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내 부동산은 내가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 이게 희소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은 내가 좋은 부동산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그 경매나 공매라는 제도인데 대부분 그래요. 그 남이 망하는 부동산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망해서 경매로 나올 것인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경매가 그렇게 꼭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야, 여기 집 하나 사라 그랬더니 야, 그 경매되고 그러면은 깡패들 나오고 있자고 그런 얘기들 해요. 드라마에 깡패들 나오잖아요? 깡패들이 얼마나 고소득인데 깡패들 최고 지하철 타고 다니 안 타고 다녀요? 걔네들 최소한 검정 양복에 하얀 넥타이에 아이사스 넥타이 메고 최소한 에쿠스는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할 때 걔들 지금 일해요 안 해요? 지금 연락 안 돼. 지금 자고 있어. 이따 5시 되면 쉬고 있어. 이따 7시나 되나 일어나. 그런 고수자들 이런 집안치의 깡패들 절대 없어요. 그런 깡패들이 있는 것은 공사 현장이나 최소한 옛날에 그 문제였던 여우의 그 리버사이드 호텔이나 뭐 이런 곳에 깡패들이 있지 다른 곳에 깡패들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경매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요 부동산은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또 했던 얘기를 또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직업이 그래요. 작년에 했던 거 또 올해 강의해 먹고 살고 있고 또 올해 했던 거 또 내년에 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공법은 매년 바뀌어요. 옛날에 제가 한참 막 10개 공부하고 있는데 수강생활하고 교수님이 왜 했더니 그거 바뀌었는데요 그래. 나 바뀐 거 몰랐는데 알았어 그러고 저녁에 가서 보니까는 어저께 바뀐 법을 이놈이 어떻게 아침에 신문 보고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나의 재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렇게 분류해요. 첫째는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하나는 의제 부동산. 이걸 갖다 우리는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부동산에 가치가 있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래요. 하나가 이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걸 갖다는 협의의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은 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 99조 1항에다가. 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모든 지상물을 갖다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항상 토지는
이게 주된 것이고, 이 지상물은 토지에 구속된 것인가 아닌가, 종물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그래서 요 지상물 중에서는 자, 건물도 있고 수목도 있고 뭐 공작물도 있고 무슨 농작물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구축물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민법에서 종인지 주는 걸 따져요. 그래서 이게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등기를 하고 그래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고 그래요. 세금은 항상 국가에다 내는 국세가 있고 지방에다 내는 지방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땅과 그 땅에 있는 것이 별도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떼면 두 개가 나오죠. 땅 따로 건물 따로. 세금도 따로 또 나오죠.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재산으로 봐요. 별개의 재산으로. 그래서 이제는 자, 의제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중장비, 또는 무슨 뭐 골프 회용권, 또는 뭐 어업권, 또는 광물 채척권,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준부동산 그러는데, 이것은 내 거라고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세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이렇게 세금 내는 것들 전부 다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걸 갖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런다는 얘기예요. 광의의 부동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째는 이런 것들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소유권이죠. 권리를 취득하게 돼 있어요.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그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너와 내가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 그걸 갖다 우리는 법률행위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매도자, 이걸 하면 소유자라고 그러죠. 소유자. 아까 들어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 틀어놓은 거 제가 방송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나 방송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노래방 가면은 기계가 막 빵빠라빵빵이 울리는데, 그러니까 방송 소리 보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성가대를 제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걱정스러워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나 성가대 그만둬가지고 요즘 잘 안 되지 그랬더니 당신이 빠진 데로부터는 화음이 더 잘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은 방송할 때 보면 참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좀 부러워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그냥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중개업자가 이 부동산에는 진짜 팔라고 내놓은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평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에 있는지, 뭔 시설에 있는지, 이런 모든 걸 갖다 우리는 권리라 그래요. 이 권리에 저는 자, 법률적인 권리. 그래서 이 법에는 사적인 법이 있고 공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다가 땅을 사서 100평짜리 건물을 5층을 지으려고 해서 샀더니 이것은 3층밖에 못 짓네? 그럼 그 중개업자가 소개를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중개업자가 다 책임지고 중개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는 매수인, 산 사람이죠.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매수인은 중개 수수료를 줬는데 그 권리관계가 잘못됐으면은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중개사들은 이런 법률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중개 수수료는 절대 깎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수수는 달라는 만큼 주면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사달라, 좋은 권리금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주인 직접 뭐 매도 그러는데 절대 주인 직접보다는 중개수수를 아끼지 말고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인 직접 이게 싼 게 아니에요. 한 다리를 거치는 게 싸요. 자, 그래서 매수인 간의 이 관계에서는 나는 아무리 이 사람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이 사람이 팔지 않으면은 이 사람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분도 사겠다고 5억에 내라는데 이분도 사겠다고 그러고 이분도 사겠다고 그러면은 5억에 팔아요? 1,000만 원 올려요. 올려요. 그래서 모든 가격 주도권을 매도자, 파는 사람이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팔지 않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이걸 정상적인 거래 방법, 정상적인 채화, 그래서 정상제 그래요. 정상제. 그래서 이것은 얼마에 파고 팔았는지 실거래가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 이거에 갑구에다가 등기를 해버려요. 등기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 때는 그 사람이 팔라고 낸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그 사람은 팔라고 내놓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샀는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을 뭐 다운시키거나 전략하거나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법률의 규정 그래요. 이 법의 규정에서는 첫째는 저당권, 담보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담보권을 설정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은 소송해서 판결만 받아서 경매를 시켰다고 그러면 경쟁매각 그래요. 경쟁매각.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임대받고 내가 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다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 의무가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은 자기의 권리를 누르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공개 매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공매는 채권자가 국가예요. 국가. 지방세를 안 내면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국세를 안 내면은 세무서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은 국가에서는 공개 매각을 시켜버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금융권 간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경쟁 매각, 경매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매는 굉장히 다양해요. 세금을 안 내면은 압류, 그 다음에 우리 유동화 유익법에 의한 유의,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그 다음에 파킹을 맡기는 수탁,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들은 국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매는 다양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경매는 단순해요. 자, 저당권, 특히 은행이죠. 돈을 변제하고, 변제 때 빌려 쓰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바로 지 마음대로 경매시켰기 때문에 임의경매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에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들에는 강제경매 그래요. 그래서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지만은 이것은 신청하는 서류만 달라요. 판결문으로 신청했는지 담보권을 설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두 가지 방법. 이것은 하나의 법, 이것들은 민사집행법 그래요. 이 하나의 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돼요. 그래서 민사 집행해줄게 법대로, 이게 바로 경매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는 게 바로 경매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자, 소유자 갑동의의 부동산에 일본으로 저당권 그래요. 이걸 담보권이라 그래요. 5억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은행 그래요. 갑동의는 내가 5억을 빚었으되 모월 모시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내 부동산과
돈과 바꿔서 집을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당권 설정할 때부터 이미 경매가 예견된 집이에요. 이해 가셔요? 저당권 설정 때문에 경매가 예견됐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내가 돈 못 갚으면은 내 집 경매시켜서 경쟁 매각해서 돈 받아가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집은 자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는데 등짝 쓰세요 안 쓰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살고 있는 데는. 자, 세 번째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빚을 져서 누가 가짜로 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 5억 해놨어요.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 이렇게 해놨어요. 뭐 1억을 해놨어요. 근데 이 집이 만약에 5억짜리라면은 소유자는 내 5억짜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13억을 갚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지금 저기 어디 청량리 정신병원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5억을 변제하고 이런 사람들의 빚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그러면은 법대로 내 집을 팔아서 돈과 바꿔서 법대로 배당해가라. 이게 경매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물건을 감정을 해요. 이제는 감정. 자, 공정하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때 5억이더라. 이럴 때는 감정가격 그래요. 감정가격. 그러면은 오늘 경매가 시작됐으면은 오늘 감정을 하면은 이 경매가 되기까지는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이때 5억짜리가 경매가 됐을 때는 이렇게 올라서 6억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져서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가격은 그냥 참고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법사가 그래요. 법률적인 사적인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5억에 살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면은 서울에서는 20%를 깎아줘요. 유찰 그래요. 유찰 그래서 다음 달에 4억 그래요. 몇 프로가 떨어졌다고요? 커요 안 커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야 경매 20% 보고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2008년도가 그랬잖아요. 소득 그 뭐죠? 양도소득세 뭐 재산세 1% 때문에 거래 절벽 그렇잖아요. 또 1%를 할인해 주니까 거래가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1%라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4억에 나오고 이때도 안 팔리면은 또 20%를 꺾여 3억 2천에 나오고 언제까지? 이것이 팔릴 때까지 가격이 떨어뜨려져요. 그러면은 이 팔리는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이 물건은 파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냐면은 채무자 그래요. 채무자. 이 사람을 소유자라 그러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파는 물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파는데 나는 팔기 싫더라도 내 부동산이 5억짜리더라도 누가 3억 2천에 사다 가면은 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법원에서는 중개사는 모든 권리를 분석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지만은 법원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개만 할 뿐이에요. 공개. 뭘로? 서류로. 이 서류를 갖다 우리는 매각물건명세서 그래요. 물건명세서. 팔라고 만들어낸 서류란 얘기예요. 이 서류는 경매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대법원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이 서류를 보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인데 평수는 맞는지 감정가격은 맞는지 월세는 얼마 나오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볼 줄은 다 아시죠?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볼 줄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 공개를 하고 매수자 이 사람 갖다 우리는 낙찰자라고 그러는데 낙찰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매수자라고 그래요. 일반 또는 매수인 그래요. 그래서 일반 매매도 매수인 매수자, 법원 경매도 매수인 매수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매매나 법원 경매나 사고 파는 것은 똑같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데 틀린 것은
이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5억짜리를 3억 2천에 팔지만 이런 5억을 네가 물어주고 이걸 인수라고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는 5억짜리를 3억에 팔지만은 하나도 물어주지 말고 이것을 소멸주의, 소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3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5억을 물어주라고 하면은 손해의 이익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쪽박이라고 그러죠. 5억짜리를 3억 2천 샀더니 하나도 물어줄 것이 없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경매는 가격 결정은 네가 하되 여기에 관련된 권리를 물어줄 것인지 안 물어줄 것인지 본인이 판단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을 본인이 하시오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해요. 한글만 읽자면 무엇이 어렵느냐? 자, 경매는 어렵다 그러는데 경매는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내가 사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수익을 남길 것인지, 이런 것이 어렵지. 그럴 때는 물건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어렵지. 이 권리 분석은 쉬워요. 권리 분석은.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면은 내가 경매를 알면은 내 옆집에, 내 동네에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법원 통계 자료에 하면은 월 한 2만 건에서 3만 건이 경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경매는 내가 잘 아는 지역, 내 동네, 내가 잘 아는 물건, 그리고 내 용도에 맞는 물건, 내 체력에 맞는 물건을 하면은 경매처럼 재산 형성하기에 좋은 물건은 아직도 없어요. 그렇게 깎아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는 매수인이 샀을 때 물어줄 것인지 안 물어줄 것인지,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권리에 관계된 분석은 본인이 책임지고 그래요. 본인이 책임지고. 이것이 경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경매는 5억짜리를 일반 매매로 5억에 샀으면은 5억이라고 등기가 돼 있는데 5억짜리를 3억 2천에 샀으면은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라 비정상재 그래요. 비정상재.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되지 않아요.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요즘 부동산을 전문한 사람들이 옛날 소유자가 갑덩이가 5억에 샀다고 등기는 것을, 이것을 3억 한 8천에 샀어요.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어. 누가 사러 왔더니 5년 전에 5억짜리를 내가 4억 5천에 팔게 그러면은 산 사람은 싼 것 같아, 비싼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매를 잘 활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규제를 해요. 자, 여기 선생님이 돈이 있어서 저기 10억짜리가 8억에 나왔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뭔 돈으로 사야 돼? 달러돈 빌려서 사야지. 무슨 달러돈? 어디 다 미국에서 오셔갖고 한국말, 한국 속담 모르나? 무슨 달러돈? 왜 과부달러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나 그것이 지금 알고 싶어. SBS에다 물어볼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다가. 하여튼 그런 돈을 빌려서 사야 돼. 왜냐면은 이것은 이익이 싼 게 아니라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집 산다고 구청에다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10억짜리가 5억에 났어도 살 사람 거의 없어. 물론 내가 집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거주 목적이라고 사겠죠. 근데 임대 목적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임대 목적이라고 그러다든지, 한 달에 의료보험료는 한 7, 8만 원, 10만 원 낸 놈이 5억짜리 집 산다 그래봐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거래한 것을 갖다가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달 10일 날이면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국세청에는 그걸 갖고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가들이 부동산 사요, 안 사요? 안 사. 어디가 있어, 이 시간에?
따뜻한 캐나다 같은 데서 골프 치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법이 바뀔 때까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5,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계시는데 그 인구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돼야 되죠? 해당이 돼야 돼. 만약에 지급이 안 됐으면은 내년 봄까지는 그 상위 1%에 들어가실 분들만 여기 오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응?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시장 논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난 전정권 때 보세요. 부동산 못 사게 해서 자본가들이 부동산 안 사니까 미분양 사태가 생겨서 또 부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정권, 새로운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또 경기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을 참으면은 자, 엊그저께 더워서 에어컨 켰더니 바로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잖아요. 찬바람 불어. 죽지 마. 또 참으면 또 따뜻한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경제 논리도 똑같아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지금 이 시점이 부동산을 살 시점인가 팔 시점인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사냐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투자 금액 대비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렇게 가요, 이제는. 이제는 부동산을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어요. 왜? 번 만큼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내가 투자해서 소득이 얼마나 올 것인가가 중요해요. 압구정동에 60평 앞짜리 아파트가 여기 테헤란로에 10층짜리 빌딩이 분당에 몇천 평짜리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쫙 강북 망우리에 있더라도 1억짜리더라도 7, 8천짜리더라도 내가 그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나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가 나온가.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도 자칫할 때 이걸 물려줄 것인지 처분할 것인가 중요해요. 이제는 부동산도 잘못 물려주면은 그 부동산이 자식들을 망칠 수도 있어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이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 금액 대비 소득률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동산들은 침체기에 들어가거나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일본 얘기하잖아요. 일본 부동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가서 사셔보셨죠?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일본이 그랬어. 자, 일본 가면 20년 전에, 우리보다 20년 전에 노숙자가 생겼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요? 임대료가 낮아요?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임대료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런데 왜 월세를 못 내서 노숙자가 생길까? 일본 가보세요. 동경 같은 데 가보면은 우동 한 그릇 2만 원짜리 먹어도 앉아서 못 먹어. 쭉 이렇게 서서 먹거나 걸터 앉아서 먹어. 왜 그러죠?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비싸냐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타워팰리스나 이런 데처럼 사놓고 가격이 올라가고 잠자기 좋은 부동산들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침체기에 들어갔고, 내가 잠자기 좋고 직장 다니기 좋고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들은 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은 뭐가 나와야 돼? 세가 나와야 돼. 쉬운 말로 하세요. 세가 나와야 돼. 세가. 그래서 그 세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몇 프로가 나온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예. 자, 그런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은 이렇게 앞으로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국가의 규제를 받는데, 경매로 파는 것은 국가가 팔지 개인이 안 팔잖아요. 경매로 파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무슨 돈으로 사는지,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얼마의 대출을 얻을 것인지 이것을 묻지를 않아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심한 시기에는 경매는 이번에 발표된 그런 부동산 대책을 다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배우자 증여도 가표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애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사면은 이거는 증여로 보고 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뭐 3억짜리 집 정도 같은 경우에 내 돈 한 7, 8천 하고 은행에서 대출 얻어서 하면은 그런 거 우리나라 국세청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 세금 조사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좋은 말로 부담부 증여라 그러죠. 부담부 증여라 그러잖아요. 10억짜리 자산을 주면서 은행 대출 7억 얻어서 3억만 세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국세청은 편법인지 알지만은 그냥 묵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7억을 대출한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은 그것도 증여로 봐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사놓고 나서 상담하거나 팔고 나서 상담하지 말고 팔기나 사기 전에 아까 이거 뭐 세무사님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상담을 해서 그런 탈세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세를 하셔야 돼요. 절세를.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세금을 절약하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돼요. 경매율은 10분만 하고 쉬었다가 또 경매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이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는 나중에 나오죠. 바쁘다고 가셔본 분은 그걸로 끝이고 그럼 어떤 물건들이 경매가 있는가, 저런 물건들이 괜찮는가 안 괜찮는가,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마음에 드신 물건들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실에다 해서 상의해서 좋은 물건 싸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은 바로 그런 선물들이에요.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막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5월 달에 감정가 140억. 여러분들이 사기는 좀 적죠? 그래도 200억은 돼야지. 시세 200억이에요. 감정가 140억짜리가 이게 일산에 있는 골프장, 인도 골프장이거든요. 땅이 한 4,600평 돼요. 거기 평당 한 400 정도 가요. 평당 400 정도. 근데 감정가 140억짜리가 70억에 나왔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파트 팔고 못 팔고 이거 사가지고 골프장이나 할까 내가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어느 재력 있는 분한테 사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거 40억에 사시면은 58억에 대출이 돼요. 그럼 자기 돈 12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3번을 갔어요. 일요일 날도 가고 평일 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봤더니 골프장이 잘 돼. 그리고 거기는 또 희한한 게 저도 스크린 골프 다녀봤지만 스크린 골프가 스크린 따 치는 게 아니고 저 잔디밭에 따 치는데 스크린이 나오더라고요. 시설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그래서 70억에 사세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길래 자 이거 3% 잡으면 37은 20일 은행 이자가 얼마죠? 자 21억 잡고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수익률이 한 3천만 원 이상 나와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내가 뭐라 했냐면은 자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 부동산 개발처에서 팔면은 이거 최하 150억짜리는 됩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몇 푼 더 받으려고 신경 쓰니 은행에 넣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 있는 사람도 그래. 200만 원 받으러 다니느니 그냥 100만 원 은행에서 받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건 부동산을 가치를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저께 막 전화가 불같이 왔어. 막 몇 번 막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 좀 사게 해달래요. 그때 안 사더니. 그래서 지금 갔더니 거기서 뭐냐면은 110억 달래요. 불과 4개월 만에.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땅값이 평당 400인데 이거 110억 안 받고 누가 팔겠느냐고.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나왔다가
공매에서 팔려다 안 팔리니까는 유동회사로 보내보는 거예요. 유동화회사로. 그 유동화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110억 달러에서 그럼 내가 20을 줄게 했더니 90억을 달래요. 근데 이거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사면은 이거 한 150억짜리는 충분히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살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면은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산 게 싸다는 얘기예요. 매년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니까 그 대신 이제 큰 평수 좋은 집을 사실 경우에는 지금 내년 봄에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크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좋은 조건에는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법이 강화되면은 사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채권자는 이 경매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가 안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돈 갚아버리면 경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갚아버리면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자 채권자가 자 머리 아프니까 이론 10분만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벌써? 허리도 아프고 힙 엉덩이도 아프고 원래 성인 교육이 그래요. 그래서 졸리시면은 기지개도 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하품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은 항상 어디다가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고 그 사람의 안 갚은 사람이 아파트가 분당에 있으면은 성남 법원이에요. 그래서 이 법원은 부동산이 소재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라 그래요. 법원에다가 서면으로 신청해요. 서면으로 신청. 그래서 이 서면은 담보권자, 저당권이죠. 또는 전세권자, 등기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이 만료되면은 바로 등기부 등본으로 신청하면은 일갔더니는 임의경매 그래요. 임의경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차용증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송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집에 전세 살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소송을 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소송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세 보증금 안 주면 소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전세권 등기 안 해준 거예요. 자, 전세권 등기를 해줬는데 오늘이 전세기간 만료일이야. 그럼 오늘 돈 안 주면은 내일 등기부도 못 갔다 무슨 경매? 오늘 전세기간 만료일이야. 등기 안 했어. 돈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일 은행에서 찾아줄까? 네가 세 빼서 받아갈래. 네가 세 빼서 받아갈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안 그러면 경매시켜버릴까? 그러면은 법대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 보증금 안 줘서 소송해서 법대로 가려면은 경매시키려면 1년 걸려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등기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송해서 확정 판결문 받아서 이 사람 이것을 갖다 우리는 강제경매 그래요. 강제경매. 그래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이것은 신청하면은 즉시 이렇게 등기를 해버려요.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은 좀 녹화한 줄 알았습니다. 글씨 좀 잘 쓸 것인데 제가 글씨 잘 쓰는 집안 내가 홉순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추사라고도 하고 추사라고도 하고 완당이라고도 하는 제 집안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은 압류 그래요. 뭔 유? 압류. 그래서 경매는 압류의 효력 그래요. 그 압류는 어떤 효력을 갖추고 있냐면은 처분을 금지한 처분 금지적 효력 그래요. 어떤 걸 처분 금지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팔지 말라고 해놓은 거다. 처분금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가 돼버리면 이제는 채권자는 내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도망가더라도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도 확실하게 내 권리를 보호받는 것 같다. 우리는 압류, 처분금지적 효력 그러다는 얘기예요. 처분금지적 효력.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소유자 갑동이 부동산에 일본으로 예를 들어 저당권이 5억이 있는데 이때 두 번째로 하여튼 경매가 들어왔어. 자, A가 해놨어. 그러니까 A는 팔지 말라고 해놨죠? 했잖아요. 그런데 팔라고 나왔어. 팔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것들은 무슨 매물? 대부분 부동산에 이거 10억짜리 부동산이 8억에 금매물로 나왔어. 근데 한다는 얘기는 중개업자들 해도 그래. 아, 이분이 지금 해외 이민가인데 개뿔 이민은 무슨 이민이야. 앞으로 경매 나오니까 금매물로 나오지. 경매 나오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경매가 됐더라도 다음 감정하고 뭐하고 경매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당장 경매됐으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편하게 사세요. 언제까지? 내년 초여름까지 살아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에 돈 벌어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 경매가 돼서 당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금매물로 나와서 세 번째 소유권 이전 그랬었어요. 병에게. 그러면은 각과 병 간의 이 매매 행위는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 그런데 병은 A에게는 절대 무효예요. 뭐니까? 처분금지적 효력이니까. 그래서 이 A는 병은 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돈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이런 것들이 금매물이요. 또 이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 광고 나오면 경매물건 삽니다라고 광고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현금 들고 10억짜리 부동산 경매 나온 거 뭐 6억에 팔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됐다고 해서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매는 팔지 못하는 효력을 갖추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압류의 효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압류해 놓고 이제는 법원에서는 뭘 하냐면은 환가 그래요. 이 환가란 얘기는 돈과 부동산을 바꾸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송달 그래요. 송달. 그래서 이제는 경매를 시키는 것은 그 집의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경매시킬 거야. 그러면 그래? 팔아버리면 경매시켜요? 못 시켜요? 팔아버리면 경매시키기 없잖아요. 그래도 항상 경매를 신청하면은 소유자가 모르게 오늘 신청했으면 오늘 즉시 등기해놓고 나서 경매 등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된 것이 소유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경매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 모르게 경매해놓고 나서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송달해줘요. 그 얘기는 누가 네 집에 경매시켰으니까 너는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송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송달이 안 되면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경매를 갖다 우리는 절차법 그래요. 그래서 경매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절차예요. 이 절차가 경매상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신청사건 그러는데 이 신청사건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송사건 그래요. 원고 피고 불러다 놓고 했냐 안 했냐 줄래 안 줄래 이걸 갖다 우리는 판결문이라고 그러고 이 신청사건 이 사건은 원고 피고가 없어요. 오로지 채권자 신청한 사람 말만 믿고 등기를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압류해 놓고 나서 송달하면은 내 집이 경매된대? 내 거 경매되면 안 돼 라고 이의를 제기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채권자의 말만 믿고 하는 신청사건.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결정문 그래요. 소송했으면 무슨 문? 판사가 소리만 보고 판결했으면 무슨 문? 결정문.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 강제 개시 결정문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송달 안 되면 이제 경매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보면은 2012 타경 뭐 5078 이런 게 사건부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2012년도에 경매한 게 인자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5년. 약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놈은 5년 동안 송달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놈? 질긴 놈. 그러면 이것을 5년 전에 감정했으니까 시세보다 싸요, 비싸요? 엄청 싸요. 엄청 싸.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동안 이게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는 그거 받아도 내가 소유권 행사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매를 안 나가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올 7월 달이 11월 달이죠. 올 2월 달에 경매한 게 지금 경매가 나왔네. 그럼 이건 소유자가 얘가 빨리빨리 경매에서 처분하겠다 포기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쉽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법을 배우는 게 바로 경매 투자 기법의 1순위예요. 그리고 이런 절차를 배우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선생님 들을 때는 공시송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송달도 아무나 말이 쉬워요. 자, 첫째, 등기로 송달하고, 안 되면은 야간 송달하고, 안 되면은 뭐 유치 송달하고, 안 되면은 공시 송달한다 그래요. 그럼 네 번째면 공시 송달이에요. 공시 송달을 하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은 뭐냐면은 거기에 소유자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불거주 확인서를 받아다가 말소시키고 공시 송달을 하는데 요즘 동사무소에서 불거주 확인서 잘 함부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그 채권 추심 회사들이 카드값 안 내고 돈 안 내면은 바로 주민등록 말소시켜서 공시 송달했고 경매시켜 버렸었어요.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 주민등록 말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공사시 송달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벽에 갖고 동사무소 편지만 받아가. 그러면은 말소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시 송달하면 되지만 공시 송달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시 송달이 어려워요. 절차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송달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송달이 안 되면은 이렇게 처분 금지만 해져 있지 다음 경매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다음 얘기를 또 해서 다음 절차를 얘기하고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건을 추천해 드려야 되니까 저기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셔서 5분 후부터 좋은 물건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